결혼 7년 나는 남편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었고 시어머니의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었으며 심지어 시누이의 유학 자금까지 전부 내 돈으로 댔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친정 배경 하나 없는 평범하고 만만한 여자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말했다. 너는 운수대통해서 우리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줄 알아라. 남편 역시 자신의 회사 회식 자리에 단 한 번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당신이 가면 내 체면이 깎이잖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나는 병원 수납 창구에 서 있었고 결제 단말기에는 이미 내 카드가 꽂혀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이혼하자. 나 운명적인 진짜 사랑을 만났어. 이혼 합의서는 집 신발장 위에 올려뒀다. 나는 액정을 5초간 빤히 바라보다가 단말기에서 카드를 뽑아버렸다. 1시간 뒤 그에게서 47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새벽 5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알람이 첫 번째 진동을 울렸다. 서윤아는 손을 뻗어 액정을 눌러 껐고 두 번째 울림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소리나지 않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약간 서늘한 강화마루 위로 맨발이 닿았다. 주방의 센서등이 켜지자 그녀는 찬장에서 뚝배기 3개를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일렬로 올렸다. 파란 불꽃이 뚝배기 바닥을 핥았고 물이 끓는 소리가 점차 창밖의 바람 소리를 덮기 시작했다. 왼쪽 뚝배기에는 애호박과 두부를 듬뿍 썰어 넣고 심심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올렸다. 바깥 음식이 너무 짜다며 늘 불평하는 시어머니 오영자의 입맛에 맞춘 것이었다. 가운데 뚝배기에는 진한 찌개용 된장을 2숟갈 풀고 기름진 차돌박이를 썰어 넣었다. 금세 붉은 기름이 떠오르는 이 찌개는 남편 최도윤의 전용이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일 작은 뚝배기에는 자투리 채소 약간과 맑은 국물만 담겨 있었다. 그건 윤아 자신의 몫이었고 그마저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많았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윤아는 발길을 돌려 베란다로 향했다.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이 칙칙거리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옅은 하늘색 남성용 셔츠를 다림판 위에 반듯하게 펼치고 깃부터 소매 끝까지 모든 주름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 폈다. 다림질이 끝난 셔츠는 옷걸이에 걸어 반짝이게 닦아둔 검은색 구두와 함께 현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6시 40분 안방 문이 열렸다. 최도윤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와 식탁 위에 놓인 뚝배기를 힐끗 보고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진한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현관에서 구두를 갈아 신고 방금 다려둔 그 셔츠를 입었다.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던 그는 셔츠 깃부분에서 손가락을 2초 정도 멈칫하더니 거울 너머로 곁에 서 있는 윤하를 바라보았다. 여기 깃부분 제대로 안 다려진 거 아니야? 그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트집이 배어 있었다.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윤하는 서류 가방을 건네며 습관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가방을 받아들고 문을 밀며 나갔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그녀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윤하는 닫힌 문 뒤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듣다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 아래로 도윤이 검은색 고급 세단의 차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차는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한 것이었고 그 돈은 전부 윤하의 계좌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에서는 이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라는 기세가 물씬 풍겼다. 수요일은 시어머니 오영자가 정기적으로 시차를 나오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도어록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오영자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가방에서 하얀색 면장갑을 꺼내 양손에 꼈다. 그녀는 곧장 거실 창틀로 다가가 장갑 낀 검지손가락을 뻗어 창문 틀을 꾹 눌러 훑었다.
장갑은 여전히 하였다. 오영자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김치, 밑반찬, 고기 등 종류별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층층이 나누어진 칸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냉장실 구석에 놓인 노란색 종이 상자에 머물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상자를 낚아채듯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딱 한 입 빼어 먹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오영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상자를 든 채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던 윤하이 등 뒤로 다가갔다. 도윤이 요새 체중 관리하는 거 너 몰라?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특유의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윤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서서 손을 닦았다. 그건 어제 아랫집 이웃분이. 너 이런 걸 사들고 들어온 저희가 뭐야? 오영자는 해명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말을 자르고 언성을 높였다. 내 몸 망가지는 꼴 봐서 회사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라도 만들 작정이야? 아니면 바깥에서 더 날씬한 여자라도 찾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치즈케이크는 종이상자째 쓰레기통을 향해 내던져졌다. 상자가 쓰레기통 모서리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케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버터와 부드러운 치즈가 사방으로 튀었다. 아침에 윤하가 각걸레질을 마쳐 은은하게 광이 나던 바로 그 마룻바닥 위였다. 닦아놔. 오영자는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하얀 장갑을 벗어 조리대 위에 휙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거실에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납장으로 다가갔다. 깨끗한 걸레를 꺼내 들고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았다. 버터의 유분기는 쉽게 닭이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걸레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가며 끈적이는 찌꺼기들을 조금씩 긁어내야 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더러워진 바닥과 매끄러운 마룻바닥 위로 흐릿하게 비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안은 조금 조용해졌다. 윤하가 계절이 지난 옷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런던에 있는 시누이 최수빈이 걸어온 영상 통화였다. 윤하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시끄러운 배경음이 곧장 흘러나왔다. 화려하게 화장을 한 수빈의 모습이 보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카메라 배경은 누가 봐도 최고급 백화점의 명품 매장이었다. 새언니, 수빈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서 애교가 넘쳤다. 이것 좀 봐요. 카메라 렌즈가 방향을 바꿔 진열장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비췄다. 프랑스 그 브랜드 신상인데 430만 원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언니, 지난달에 보내주신 생활비가 좀 간당간당해서 그런데 혹시 윤하가 화면 속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보며 막 입을 때려던 찰나 현관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오늘 일찍 퇴근한 것이다. 그는 슈트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 쪽으로 다가오다가 윤하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다. 사줘. 도윤은 신발도 채 다 벗지 않은 채 화면 속 동생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수빈이 혼자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여자애가 밖에서 꿀리지 않게 폼나게 입고 다녀야지. 윤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도윤은 이미 시선을 피한 채 혼자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다. 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상 화면을 작게 내리고 통화는 유지한 채 휴대전화에 깔린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뜬 거래 내역에는 이번 달에만 벌써 영국 계좌로 3번이나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다. 입금됐어요.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오빠도 최고고. 영상 너머에서 수빈이 환호성을 지르더니 이내 핑계를 대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도윤은 생수병 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1인용 소파에 앉아 액정을 스와이프하기 시작했다. 방금 허공으로 날아간 몇백만 원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라도 되는 양. 그는 그 과정 내내 윤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안방에서는 도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베란다 유리문을 열었다. 늦가을의 밤바람에 한기가 서려 있었고 멀리 보이는 노원구의 빼곡한 불빛들은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처럼 일렁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선 채 휴대전화를 쥐고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묵직하면서도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하냐. 아버지 윤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아주 작았다. 전화선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무거운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 성원그룹 이사들이 이번 달에만 내게 10번도 넘게 내 안부를 물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너는 정말 그날가 빠진 아파트에서 평생을 허비할 작정이냐? 유나는 아파트 아래 도로를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차가운 금속 난간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아버지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것 같기도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애초에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한 번만 더 노력해보고 싶어요. 너는 늘 그렇게 말하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체념만이 묻어났다. 7년이다. 윤하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다. 통화가 끝났다. 윤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얇은 옷자락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았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갤러리 앱을 열고 화면을 위로 계속 스와이프해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폴더를 터치했다. 그 안에는 딱 한 장의 사진만 들어 있었다. 7년 전에 찍은 옛날 사진이었다. 사진 속 25살의 여자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성원그룹 본사 사옥 앞에 서 있었다. 환하게 웃는 여자의 눈빛에는 세상을 쥐고 흔들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등 뒤로 강남구 논현동의 거대한 유리 통창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떠나온 세계였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자물쇠를 채우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세계. 사흘 뒤 오후 2시 17분. 유나는 카트를 끌며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 서 있었다. 어젯밤 오영자가 전화를 걸어와 오늘 저녁 가족 식사에는 무조건 2+ 등급의 한우를 올려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유나가 냉장고에 진열된 쇠고기의 마블링을 꼼꼼히 비교하며 팩 하나를 집어든 순간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저기, 오영자 할머니 며느님 되시죠?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깨어나셔서요. 제가 구급차 불러서 방금 실려가셨어요. 대학 병원 응급실로 가셨대요. 윤하의 손에 들려있던 한우 팩이 냉장고 안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팽개쳐진 카트를 쳐다볼 새도 없이 곧장 몸을 돌려 마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응급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소독약과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로비를 지나 유나는 환자 분류소 앞에 있는 간호사를 찾아냈다. 오영자 환자요. 10분 전쯤 실려왔을 텐데요. 환자분 지금 CT 촬영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 저 따라오세요. 몇 분 뒤 막 나온 촬영 결과를 들고 선 응급의학과 의사의 표정은 몹시 심각했다. 뇌동맥류 파열 전조 증상이 의심됩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언제 대출혈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즉시 뇌혈관 코일 색전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내며 수술동에서 위를 펜으로 톡톡 두드렸다. 수술 비용은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서둘러 1층 원무과 창구에 가서 수납 절차를 밟아주셔야 저희도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나가 텅 빈 복도를 쓱 둘러보며 물었다. 아들은요? 병원에서 연락 안 했나요? 연락이 안 닿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을 거들었다.
환자분 휴대전화에 등록된 긴급 연락처로 3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네요. 의사가 재촉했다. 더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셔서 수납부터 하세요. 유나는 돌아서서 1층 로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수납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대기줄에 선 그녀는 가방을 열어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새까만 블랙카드 한 장을 꺼냈다. 한도 제한이 없는 그 카드는 그녀가 최 씨 집안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정지시키지 않은 과거의 잔재였다. 앞사람이 영수증을 챙겨 떠났다. 유나가 앞으로 다가가 창구 틈새로 그 블랙카드를 밀어넣었다. 신경외과 오영자 환자요. 2천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키보드로 금액을 입력한 뒤 막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1초의 순간 유나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시끄러운 로비 탓의 알림음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도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고 액정을 터치했다. 가장 먼저 팝업된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아주 선명하게 찍힌 그 사진은 프린트된 이혼 합의서였다. 남편 측 칸에는 이미 최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인감도장이 반듯하게 찍혀 있었으며 심지어 새빨간 지장까지 꾹 눌러 찍혀 있었다. 이어서 10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떴다. 유나는 가방을 더듬어 무선 이어폰 한쪽을 꺼내 오른쪽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유나야.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다. 평소 식탁에 앉아 셔츠 깃이 덜 다려졌다고 말할 때처럼 평온했고 심지어는 모종의 해방감마저 섞여 있었다. 이혼하자. 나 운명적인 진짜 사랑을 만났어. 이혼 합의서는 내가 다 서명해서 집 신발장 위에 올려뒀어. 너는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내 쪽은 이미 변호사 선임 끝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변호사가 너한테 연락할 거다. 음성은 거기서 끝났다. 응급실 로비를 가득 채우던 백색 소음이 그 순간 남김없이 빨려나간 듯했다. 바닥 타일을 부르며 지나가는 이동식 들것의 덜컹거리는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안내 방송 소리도 모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장막 너머로 차단되어 버렸다. 유나는 수납 창구 앞에 선 채 휴대전화 화면 속 새빨간 지장 자국을 노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5초, 10초. 저기요. 보호자분, 창구 안 직원이 블랙카드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다. 이 카드 결제하실 건가요?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격렬한 감정의 동요도 눈물도 무너져 내리는 기색도 없었다.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미 끓는 점을 넘어 폭발해 버렸을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창구 아래 틈새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직원의 손에 들려있던 그 블랙카드의 가장자리를 쥐고 아주 조금씩 빼앗듯 뽑아냈다. 죄송합니다. 유나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높낮이 없는 덤덤한 투로 물었다. 이 수술,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난처하게 설명했다. 2천만 원짜리 색전술은 수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용 특수 재료를 불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수술 준비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집도의 교수님께서도 보호자 수납이 확인되어야 수술방을 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새까만 카드를 지갑에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집어넣고 지퍼를 닫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금 전 자신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던 복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티끌만한 흐트러짐도 없이 극도로 차분했다. 응급실 문 앞에 자동 판매기를 지나칠 때는 심지어 발걸음을 멈추고 동전을 넣어 차가운 캔 커피 하나를 뽑기까지 했다. 알루미늄 캔이 덜컹거리며 배출구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커피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병원의 회전문 유리를 밀고 나가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병원 밖 인도에 선 유나는
코트 안쪽에 숨겨져 있던 지퍼를 열고 최 씨 집안 사람들 그 누구 앞에서도 꺼낸 적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하나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3초 뒤 액정이 밝아지며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연락처 맨 꼭대기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반번 울리기가 무섭게 통화가 연결되었다. 김 비서님. 저 서윤아입니다. 그녀는 캔커피의 손잡이를 따고 고개를 젖혀 씁쓸하고 차가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법무팀장에게 전하세요? 저 돌아갑니다. 빈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윤아가 뒷좌석 문을 열고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며 물었다. 한남동 단독주택단지 정문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시선을 거두고 엑셀을 밟았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며 노원구의 그 칙칙하고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영영 시야에서 멀어졌다. 40분 뒤 차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자랑하는 으리으리한 단독 저택 앞에 멈췄다. 윤아는 대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록에 검지손가락을 댔다. 삐 하는 길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양계형 대문이 안쪽으로 스르륵 열렸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물결과 멀리 남산타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찌든 음식 냄새도 아무리 닦아도 끝이 없는 먼지도 없었다. 오로지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조차 벗지 않고 한가운데 놓인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그 검은색 휴대전화를 열어 질서 정연하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통화. 한 변호사님, 서윤아입니다. 지금 즉시 이혼 소송 절차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년간의 혼인 후 재산 형성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 조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최고액의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이름은 최도윤. 신상 정보는 따로 전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화.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전화선 너머 성원그룹의 서창호 회장은 죽은 듯이 침묵했다. 꼬박 3초가 지난 뒤 극도로 억눌렸으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집에 돌아올 마음이 들었구나. 윤아가 한남동 저택의 소파에 앉아 이 두 통의 전화를 걸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오영자가 응급실로 실려간 지 꼬박 1시간이 흐른 뒤였다. 강남구의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통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최도윤은 의자에 기대 앉아 와인 잔을 들고 레드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민서은은 갓 뽑은 명품 원피스를 빼입고 접시에 담긴 트러플 파스타를 배경으로 각도를 바꿔가며 셀카 3회경에 빠져 있었다. 오빠, 여기 조명 진짜 미쳤다. 서은이 콧소리를 내며 휴대전화 액정 위로 바쁘게 손가락을 놀려 사진을 보정했다. 도윤이 여유롭게 웃었다. 내가 좋으면 됐지? 앞으로 단골로 오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는 근처 대학 병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도윤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오영자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다급했다. 제가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죠? 환자분 뇌동맥류 파열 전조 증상으로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니, 보호자분들은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상태 다 듣고 가셔놓고는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수술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됐고 2천만 원 수납도 안 돼서 수술방 열리는 골든타임이 다 끝나갑니다. 30분 안으로 수납 안 하시면 집도의 교수님 수술방에서 철수하실 거고 스케줄 다시 잡아야 해요. 그 사이 환자분 혈관 터지면 병원에서는 책임 못 집니다. 당장 오셔서 결제하고 서명하세요. 도윤의 낯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네. 여자분이라니 윤아가요? 그 사람이 결제를 안 했다고요. 그가 자리에서 펄쩍 뛰듯 일어났다. 동작이 어찌나 컸던지 등받이 원목 의자가 뒤로 나자빠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화들짝 놀란 서원이 휴대전화를 접시에 떨어뜨릴 뻔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윤은 그녀에게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원과의 통화를 끊자마자 곧장 윤하이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그는 이를 악물고 재다이얼을 눌렀다. 전원이 연달아 17번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뿐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도윤은 레스토랑을 뛰쳐나가 대로변에 선 채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다. 20분 뒤 도윤이 응급실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셔츠 등판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수납 창고 앞으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2천만 원. 신경외과. 오영자요. 그는 뒷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자신의 급여, 통장 체크카드를 꺼내 창구로 들이밀었다. 직원이 카드를 긁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다. 선생님, 잔액 부족입니다. 통장 잔고가 187만 원밖에 없네요. 도윤은 멍해졌다. 그는 잽싸게 카드를 낚아채듯 회수하고는 신용카드를 다시 꺼내 밀었다. 이걸로 긁어주세요. 이 카드가 한도 제일 높아요. 단말기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선생님, 이 카드도 한도 초과입니다. 가용 한도가 300만 원도 채 안 남았어요. 도윤은 그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제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생각이 났다. 서원에게 명품 원피스를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을 전전하느라 이 신용카드의 한도는 진작에 바닥이 나 있었다. 그는 창구 앞에서 무려 2분이나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헛기침을 크게 했고 누군가는 불평했다. 아, 계산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할 거면 좀 비켜요. 도윤은 등 떠밀리듯 복도 가장자리로 물러났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절친에게 걸었다. 형, 나 도윤인데 혹시 1,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아이고, 도윤아. 하필 지금 물어보냐. 나 요새 주식 꽉 물려서 현금 씨가 말랐다. 뚜뚜뚜. 회사 선배에게 걸었다. 선배님, 저 진짜 죽을 죄 지은 셈 치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요. 사람 살리는 수술비. 얘야, 도윤아. 너도 알잖아. 나의 새 키우는 거 매달 아파트 대출 원리금 갚느라 등골이 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런 큰 돈을 융통하냐. 20통이 넘게 전화를 돌렸다. 평소 술자리에서는 호형호재하며 우리 최 과장 정고 능력 있다고 치켜 세워주던 인간들이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나오면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재빨리 꼬리를 말았다. 단 한 명도 그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도윤은 벽을 타고 스르륵 주저앉았다. 아수라장 같은 응급실 복도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사방이 막혀버린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의 뇌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잔인한 진실 하나를 간신히 처리하고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집에 새로 들인 대형 냉장고, 매년 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 외국에 있는 여동생의 명품 가방, 심지어 지금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맞춤형 슈트까지. 이 모든 돈이 전부 서윤아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오로지 제 겉멋을 부리는 데만 쓰였을 뿐, 이 집안의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궁지에 몰린 도윤의 머릿속에 마지막 번호가 떠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여동생 최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런던은 한밤중인 새벽 시간이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울린 뒤에야 연결된 전화에서는 잠투정이 잔뜩 섞인 수빈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미쳤어. 지금 몇 시인지나 알고 전화해? 수빈아,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도저히 돈을 구할 데가 없다. 너 계좌에 남은 돈 얼마 있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게 좀 보내봐. 전화선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수빈이 앙칼진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다. 2천만 원. 오빠 지금 장난해? 새언니한테 내라고 해. 그동안 다 언니가 냈잖아. 내가 돈이 어딨어. 내 새언니 잠적했다고 도윤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건 오빠 사정이고. 나 이번 달 생활비 모자라서 그 가방도 못 샀는데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언니나 찾아서 내라고 해. 나 피곤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또 전화는 무참하게 끊어졌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복도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며 몹시 우스꽝스럽고도 처참한 꼴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어 유나와의 대화창을 띄웠다. 화면에 남은 마지막 메시지는 자신이 보냈던 이혼 합의서 사진과 운명적인 진짜 사랑 운운하던 음성 녹음 파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바로 옆에는 작지만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다. 읽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새벽 1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무릉덩이를 밟으며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다. 아는 사람에게 죄다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까지 끌어다 담보로 잡힌 그대야 마지막 순간 가까스로 2천만 원을 수납할 수 있었다. 수술실로 밀려 들어간 어머니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집에 돌아가 유나를 찾아내 어째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쳤는지 따져 묻고 싶을 뿐이었다. 도어록에서 삐리릭 소리가 났다. 그는 문을 열어젖히고 현관 센서 등을 밝혔다.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를 데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옷걸이에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가 걸려있지도 않았다.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선 그는 벼랑간 우뚝 걸음을 멈췄다. 비어 있었다. 거실 벽 쪽에 세워두었던 여성용 옷걸이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 문을 확 열어젖혔다. 유나의 지분이던 옷장 절반이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세면대 위 양치 컵에 나란히 꽂혀있던 칫솔은 파란색 하나뿐이었다. 3년이나 써서 칫솔모가 다 벌어져 있던 윤하의 분홍색 칫솔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물러섰다. 고개를 들자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어있던 부부의 사진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보였다. 덩그러니 남은 수박 모양의 자석 하나만이 냉장고 문에 삐딱하게 붙어있을 뿐이었다. 옷, 신발, 화장품. 서유나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이 완벽하게 소거되었다. 마치 그녀라는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것처럼 말끔했다.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현관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신발장 위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의기양양하게 툭 던져두고 나갔던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 바로 옆에 반듯하게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이 덧놓여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가 그 종이를 낚아채 펼쳤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윤하의 글씨체로 아주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은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도윤은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 문장을 노려보았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산 분할. 그녀에게 분할할 재산이란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아파트 전세금을 그녀가 내긴 했지만 지난 7년 동안 바깥일 한 번 한 적 없는 여자가 대체 뭘 얼마나 뜯어가겠다는 건가?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휴대전화 액정이 번쩍 빛났다. 경제 뉴스 속보를 알리는 긴급 푸시 알림이었다. 띵. 정막이 흐르는 새벽, 그 알림음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성원그룹 서창호 회장 공식 은퇴 선언, 외동딸 서유나 차기 대표이사로 취임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기사 헤드라인 아래로는
성원그룹 본사에서 막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에 생생한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블랙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숲을 이룬 단상 앞에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깃든 냉철함과 여유는 액정 밖의 세상마저 얼려버릴 듯 압도적이었다. 도윤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극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손바닥에서 한 번 미끄러지며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는 액정을 눈앞에 바짝 거의 닿을 듯이 끌어당겼다. 그 얼굴. 눈부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지 기자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단상 위에 선 저 얼굴은 분명 서윤아였다. 그의 아내였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그와 어머니를 위해 서로 다른 3가지 맛의 된장찌개를 끓여 바치고 어머니의 핍박에 못 이겨 바닥에 쪼그려 앉아 끈적한 버터기름을 닦아내고 회사 회식에 데려가면 창피하다며 그에게 구박을 받던 바로 그 여자였다.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지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도윤은 이혼 합의서를 쥔 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컥컥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토해냈다. 이내 두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그는 차디찬 현관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사흘 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도윤은 옷장에서 가장 비싼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성원그룹 본사 사옥 1층 로비에 서 있었다. 그의 두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커다란 백합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다발 가장자리를 싼 셀로판지가 그의 약간 긴장된 숨결을 따라 바스락바스락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로비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짙은 색 대리석이 통으로 깔려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원증을 목에 걸고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도윤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꽃다발을 쥔 손을 살짝 바꾸며 헛기침을 했다. 저기요, 서윤아 씨 좀 뵈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방문증 하나 없는 도윤의 정장 재킷 기대 1초간 시선이 머물더니 이에 바르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저는 도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목구멍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서윤아 대표이사의 남편입니다. 직원은 눈썹을 살짝 까딱하더니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옆에 놓인 내선 전화를 들었다. 김 비서님, 로비의 대표이사님 남편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직원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띈 직업적인 미소는 단 1mm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김 비서님 말씀으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오늘은 업무 외에 방문객을 접견할 일정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고 옆을 지나가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곁눈질로 그를 훑어보았다. 내가 그 사람 남편이라니까. 내 아내를 만나겠다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윤은 언성을 높이며 꽃다발을 든 손을 쳐들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내가 최도윤이라고 똑똑히 전해요. 선생님, 로비에서 큰 소리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도윤의 등 뒤로 다가와 있었다. 바로 그때 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로비 끝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다. 도윤이 획 고개를 돌렸다. 서윤아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회색 캐시미어 코트 안에 새까만 터틀넥 스웨터를 받쳐 입고 있었다. 예전처럼 대충 뒤로 하나로 묶어내리던 촌스러운 머리가 아니라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세팅된 완벽한 스타일이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심지어 핸드백조차 없었다. 그녀의 뒤로는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철을 든 비서 3명, 그리고 키가 훌쩍 큰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다. 일행은 극도의 압도감을 풍기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윤하야, 도윤이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하지만 보안 요원 2명의 반응이 훨씬 빨랐다. 그들은 좌우에서 도윤의 양팔을 꽉 틀어쥐고 제압했다. 백합 꽃다발이 몸싸움 중에 보안 요원의 가슴팍에 부딪혀 찌그러지며
셀로판지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윤아의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만 응시할 뿐 도윤에게는 반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로비의 대리석 기둥이나 커다란 화분, 혹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을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그의 눈앞을 지나쳐갔다. 윤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합의서는 다 오해라고. 도윤이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정장 밑단이 엉망으로 구겨졌다. 로비의 회전문이 열렸다. 문 밖 계단 아래에는 이미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하는 계단을 내려가 허리를 굽히고 차에 올라탔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뒤따르던 검은색 SUV 2대에 신속하게 나눠 탔다. 쾅!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명쾌하고도 단호하게 도윤의 마지막 절규를 끊어버렸다. 시동이 걸리고 세 대의 차량은 강남의 꽉 막힌 차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진입하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윤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회전문 밖으로 쫓겨났다. 그의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백합꽃다발은 대리석 계단 위로 나뒹굴었다. 하얀 꽃잎 몇 장이 군화발에 짓밟혀 탁한 즙을 흘렸다. 같은 시각 노원구의 모 대학 병원. 중환자실 자동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환자 침대를 밀고 나왔다. 오영자는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단 채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도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였다. 그는 병상 옆에 서서 심전도 모니터 위로 뛰고 있는 초록색 파동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병상 끝에 서서 차트를 넘기던 집도의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활 치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 보호자분께서는 입원비 등 병원비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든 자동차 매매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전액 현금으로 샀던 그 제네시스 G70은 윤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어제 새벽 벼랑 끝에 몰려있던 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서윤아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변호사는 서윤아 씨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시로 그 차의 처분 권한을 도윤에게 위임하겠다고 통보했다. 단, 차를 팔아번 돈은 오직 오영자의 응급수술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추후 채무 청산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도윤은 밤새 중고차 딜러를 수소문해 시세보다 거의 30%나 싼 헐값에 차를 넘겨버렸다. 여기저기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려 빌린 몇백만 원을 겨우 보태고 나서야 병원 원무과의 독촉장을 막을 수 있었다. 병상 위에 이불이 꿈틀했다. 오영자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미세한 쇳소리를 냈다. 도윤이 황급히 다가갔다. 엄마, 눈 떴어. 말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절대 안정해야 한댔어. 오영자의 눈동자가 굴러가며 침대 곁에 아들 혼자뿐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녀는 주사바늘이 꽂힌 오른손을 바들바들 떨며 들어 올려 제 얼굴을 덮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확 쥐어뜯어 버렸다. 유나 그 망할년은 어디 갔어? 사포로 긁는 듯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체 어딜 기어나간 거야? 감히 시어미가 응급실에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도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 타일의 이음새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엄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몸부터 추슬. 그년 어디 있냐고 묻잖아. 오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다. 당장 전화해서 튀어오라고 해. 아니, 그 집구석 친정 식구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 딸자식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미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병실을 안 지키냐고 따져 물어야겠어. 나 이 꼴로는 못 살아. 이혼해. 당장 이혼해. 아주 팬티 한 장 못 건지게 알몸으로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려. 엄마, 도윤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영자는 멍해졌다. 30년이 넘도록 이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큰 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도윤은 양손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었다.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혼했어. 그는 바닥을 노려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 짜내듯 말했다. 그 사람 나갔다고. 주제 파악은 했나 보네. 오영자가 코웃음을 치더니 콜록콜록 기침을 2번 뱉었다. 그런 근본 없는 여자는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어. 너 당장 그년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라. 전세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내주지 마. 지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축 내며 빌부터 산방세라고 쳐. 도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그 지독하게 표독스럽고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세 보증금, 그 사람이 낸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오영자가 눈을 휘번득거렸다. 내 차도 그 사람이 사준 거라고.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입에 달고 살던 툭불 한우며 영양제, 영국에 있는 수빈이 유학 생활비까지. 그거 전부 다 유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야. 엄마 방금 수술 받은 2천만 원도 내가 그 차 팔아서 겨우 메꾼 거라고. 오영자의 안색이 파리하게 질렸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극심한 두통에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걔네 친정 시골 촌구석 아니었어? 그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수십 번도 넘게 들여다봤던 그 뉴스링크를 눌러 액정을 오영자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다. 사진 속 윤하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 헤드라인에 박힌 성원그룹이라는 네 글자가 눈을 찌를 듯 선명했다. 오영자는 그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동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낡은 풀무가 돌아가는 듯한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끓어올랐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여자를 가리켰다가 다시 도윤을 가리켰다. 유나가 성원그룹에 내가 그 애를 내쫓았다고?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비. 병상 옆에 심전도 모니터가 갑자기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려댔다. 오영자의 혈압 수치가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치솟았고 빨간 경고등이 요란하게 번쩍였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우르르 뛰어들어왔다. 보호자분, 비켜주세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2차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병상으로 달려들어 진정제를 투여하려 했다. 오영자는 죽을 힘을 다해 간호사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온몸에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내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쑥 내밀어 도윤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다. 짝! 병실 안에 벼락 같은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도윤 이 미친 새끼야. 오영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악을 썼다. 눈가 주름 사이로 눈물과 극도의 후회가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내가 짐승 새끼야?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짐승 새끼를 낳아서 이 꼴을 당해. 내가 굴러들어온 금광을 걷어차? 의사가 그녀의 어깨를 강제로 짓누르고 정맥에 진정제를 밀어넣었다. 오영자의 몸이 몇 번 크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침대 위로 축 늘어졌다. 도윤은 불이 난 듯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은 채 간호사들의 손에 떠밀려 병실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서초구. 간판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수수하지만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는 대형 법무법인. 도윤은 회의실의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중 가운데 앉은 한 변호사가 콧대 위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2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서류철을 도윤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최도윤 씨, 이 서류는 서윤아 대표님께서 청구하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채무 상환 소송의 증거자료 목록입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높낮이가 없었다. 도윤은 그 서류철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 3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윤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서 대표님의 일정은 다음 달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무팀이 전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한 변호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도윤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딱딱한 종이 커버를 넘겼다. 첫 페이지에는 아주 선명하게 복사된 은행 거래 내역서가 철해져 있었다. 결혼 후 7년 동안 서윤아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최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을 위해 지출한 고액 비용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며 이미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한 변호사가 만년필을 꺼내 영수증 위의 숫자들을 펜촉으로 짚어나갔다. 첫 번째, 현재 거주 중이신 노원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송금 계좌는 끝자리가 778인 서윤아 대표님의 계좌이며 수취인은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이게 왜 채무가 됩니까? 도윤이 횟고개를 쳐들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집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 구한 거잖아요. 한 변호사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두 번째 장을 밀어주었다. 그것은 은행 이체 상세 내역 확인증이었다. 이체 화면의 메모란에 두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대여. 서 대표님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모든 고액 지출에 대해 은행 시스템상에 명확한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개인 간 금전 대차 관계로 인정됩니다. 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동생 최수빈 씨의 영국 4년치 유학학비 및 생활비. 총 117건이 송금 내역이 있으며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 오영자 씨의 수년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및 고급 영양제 구매 내역. 약 4,500만 원. 네 번째, 선생님께서 구매하신 제네시스 G70의 차량 할부 선수금 및 이후 납입금. 6,200만 원. 해당 차량은 이미 의료비 결제를 위해 매각하셨으므로 이 금액 역시 선생님의 개인 채무로 산입됩니다. 다섯 번째, 결혼 후 7년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일상 지출. 가전제품 교체, 선생님의 맞춤 정장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한 변호사는 증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모조리 대여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힌 이체 내역과 영수증 복사본들이었다. 도윤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보며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총합이 8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철을 덮었다. 서 대표님의 소송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판결을 구함과 동시에 최 선생님께서 법정 기한 내에 이 8억 원의 차입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8억이라 도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극도로 메마른 웃음소리였다. 그 사람 다 일부러 그런 거였어. 7년 전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릴 작정이었던 거라고.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바치면서 찍소리 못하는 파출부 행세를 하더니 뒤에서는 돈 한 푼까지 전부장부에 적어두고 있었던 거야. 한 변호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 선생님, 선생님께서 서 대표님을 마음대로 돈이나 빼쓰는 파출부 취급하지만 않으셨어도 이 빚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마음대로 고소해. 나 돈 없어. 내 월급 쥐꼬리만 한 거 뻔히 알 텐데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 때려봤자 못 갚는다고. 정 안 되면 감방에 가면 그만이야. 물론 갚으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한 변호사 왼쪽에 앉아있던 다른 변호사가 말을 넘겨받았다. 그는 야은 서류 한 부를 쓱 밀어주었다. 이건 최근 석 달 동안 선생님께서 신용카드 플랫폼에서 결제하신 내역입니다. 여성용 명품 의류와 가방을 대량으로 구매하셨고 유흥업소 등 고비용 장소를 빈번하게 출입하셨더군요. 이는 선생님께서 훌륭한 소비 능력을 갖추고 계심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황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을 풀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게 두 번째 소송 자료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에 관한 부분이죠.
한 변호사는 봉투에서 사진 여러 장과 조사 보고서를 꺼내 보란 듯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진 속에는 온통 민서은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도윤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미래를 즐기며 키스하는 모습 등이었다. 서 대표님은 선생님의 혼인 중 외도 행위를 사유로 5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잠깐의 방황이었다고 변명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저 민서은이라는 여성분의 뒷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과 메신저 캡처 화면 몇 장을 도윤 앞으로 밀었다. 민서은 씨는 선생님이 착각하신 것처럼 여리고 순수한 여성이 아닙니다. 무슨 운명적인 진짜 사랑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녀는 데이팅 앱이나 대기업 주변을 맴돌며 기혼 중산층 남성들만 골라 작업을 거는 전문 꽃뱀입니다. 도윤의 두 눈이 캡처 화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그것은 서은이 3호 호구라고 저장해둔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 도윤이 어머니 수술비를 구하느라 똥줄이 타서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리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민서은이 보낸 메시지. 그 최 과장이라는 놈, 완전 개털이야. 300만 원짜리 원피스 하나 긁었다고 카드가 바로 한도 초과 뜨더라니까. 마누라도 도망간 것 같고 더 이상 빨아먹을 돈도 없어 보여서 내일 당장 헤어지자고 하려고. 참 오빠, 지난번에 사준다던 그 포르쉐, 매장의 재고는 있대? 아래로 내려가자 각기 다른 연도에 작성된 3장의 합의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 민서은 씨는 이미 3명의 유부남과 교제한 전적이 있습니다. 매번 상대방 아내에게 꼬투리가 잡힐 때마다 두둑한 입막음 비용을 챙겨서 떨어져 나갔죠. 한 변호사의 어조는 평온했다. 유감스럽지만 서 대표님은 그 여자에게 단 한 푼의 합의금도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 자료는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고 만약 민서은 씨가 위자료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 법무팀은 곧바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도윤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서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놈의 운명적인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 완벽한 증거들로 도배된 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아내의 돈으로 간신히 사람 구실을 하던 쓰레기였을 뿐만 아니라 삼류 사기꾼의 치맛자락에 노란한 천하의 멍청이였던 것이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릴 뿐이었다. 최 선생님, 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이 자료들은 이미 법원에 전부 제출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얌전히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채무를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뵙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성원그룹 대표이사 남편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었는지 생중계로 떠들어대는 꼴을 구경하면서 말입니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법원 앞 계단 아래에는 대포할 만한 카메라 렌즈를 든 취재진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다. 성원그룹 대표이사의 이혼 소송은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면에서도 가장 뜨겁게 가십거리가 되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오후 3시,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최도윤이 법원 측면 출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번쩍이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구깃구깃해진 낡은 정장을 입은 그의 손에는 판결문 한 장이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혼인 중 외도 행위로 인해 최도윤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으며 서윤아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산 분할의 경우 서윤아의 실질적 기여도가 97%를 초과함에 따라 최도윤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0원에 수렴했다. 8억 원의 채무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든 송금 메모와 거래 내역을 검토한 끝에 명확한 고액 지출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도윤은 5년 안에 6억 2,500만 원을 분할 상환해야 했다. 기자들의 마이크가 그의 코앞까지 살벌하게 밀고 들어왔다. 최 선생님,
법원에서 6억이 넘는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어머니 병원비까지 전부 서 대표님 돈으로 내셨다던데 불륜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셨나요? 그 민서은이라는 여성분은 지금 잠적한 상태라던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도윤은 푹 숙인 고개를 팔로 꽉 감싸 쥐어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렸다. 셔터 터지는 소리만 미친 듯이 귓가에 쏟아질 뿐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한밤중에 상향등을 정면으로 맞고 굳어버린 야생동물처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인파를 뚫고 나갔다. 아무도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고 길을 터주지도 않았다. 일주일 뒤 도윤이 다니던 중소기업의 인사부. 인사부장이 종이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턱짓으로 문밖을 가리켰다. 도윤아, 너도 상황 다 알지 않냐? 우리 회사가 내년에도 밥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성원그룹 쪽 외주계약 연장에 달렸어. 부장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지만 말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내 사건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워. 서 대표님 쪽에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해진다. 모양 빠지게 하지 말고 좋게 좋게 내 발로 나가라. 도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무실 안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모든 직원이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요란하게 키보드만 두드릴 뿐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평소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술 한 잔 사달라고 굽실거리던 후배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펜 몇 자루와 낡은 머그잔 하나를 종이상자에 쓸어 담았다. 그 머그잔은 윤하가 사준 것이었다. 아침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야 위장병이 안 생긴다며 건네주던 컵을 컵바닥에 긁히고 까진 자국을 보자 그는 갑자기 위액이 넘어올 듯 헛구역질이 났다. 종이상자를 끌어안고 도윤은 지하주차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이곳에는 한때 검은색 제네시스 G70이 번쩍이며 주차되어 있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차 키를 누르면 헤드라이트가 번쩍하고 켜졌고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을 때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성공이라도 거둔 듯한 달콤한 허영심에 젖어들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전용 지정 주차 구역은 텅 비어 있었다. 지하주차장 형광등 하나가 고장나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다. 도윤은 깃털처럼 가벼운 종이상자를 든 채 그 텅 빈 주차 구역 앞에 우두커니 섰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차만 빼곡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잔고가 고작 2만 원도 채 남지 않은 은행의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법원의 강제 집행명령은 다음 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의 모든 급여 통장이 압류될 것이고 매달 최저 생계비만 남겨둔 채 나머지 돈은 모조리 채무상환 명목으로 빼앗길 것이다. 5년 6억이 넘는 돈.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쪼그려 앉아 두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주차장에는 웅웅거리는 배기음 소리만 울려 퍼질 뿐 그가 짐승처럼 끄끄대며 우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시 보름이 지났다. 노원구의 그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오영자는 금속 지팡이를 짚은 채 거실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창밖 아래로 노란색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서윤아의 변호인단은 일주일 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집주인은 즉각 퇴거 명령을 내렸고 2주일 안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오영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모서리가 다 까진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녀는 양손에 하얀 면장갑을 끼고 이 거실 곳곳을 쑤시고 다니며 먼지를 검사했다. 윤아가 사온 치즈케이크를 이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채 끈적거리는 버터기름을 닦아내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그것이 최 씨 집안의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위라고 굳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기를 머금은 차가운 가을비가 집 안으로 불어닥쳤다. 최수빈이 거대한 검은색 캐리어 2개를 질질 끌며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칼에 발에 신은 명품 운동화는 진흙탕 물이 잔뜩 튀어 엉망이었다.
윤아가 학비와 생활비 송금을 모조리 끊어버린 탓에 수빈은 런던에서 방세를 내지 못해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결국 휴학 신청을 하고 가장 싼 경유 항공권을 끊어 서울로 도망치듯 돌아와야 했다. 엄마의 수빈이 텅 빈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우중충한 잿빛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남은 식탁을 번쩍 들어 올리며 짜증스럽게 재촉했다. 아주머니, 빨리 나오쇼. 다음 일정 늦어지니까. 그 식탁의 가장자리는 칠이 벗겨져 있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각기 다른 입맛에 맞춘 3개의 뚝배기가 그 위에 따뜻하게 올려져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반년 뒤 서울 강남구 성원그룹 본사 4옥 꼭대기층 대표이사 집무실 통유리창 앞 서윤아는 널찍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짙은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소매를 살짝 걷어붙인 그녀는 두툼한 인수합병 계약서 위로 고개를 숙인 채 서명하고 있었다. 똑똑.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말하세요. 윤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명을 이어나갔다. 만년필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각사각 매끄러운 소리를 냈다. 최도윤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1층 로비 접견실에서 벌써 4시간째 버티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려 해도 꿈쩍을 안 하네요. 본인 말로는 지금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고 위자료 깎아달라는 항소는 전부 포기할 테니 제발 대표님 얼굴 한 번만 뵙고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만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 위에서 만년필 펜촉이 반초 동안 멈칫했다. 잉크 한 방울이 종이 위로 스며들며 번졌다. 윤아는 서류철을 덮고 펜을 꼬지에 꽂아 넣었다. 그 사람 예약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평온했다. 아닙니다. 그럼 만날 일정도 없습니다. 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놓인 생수를 한 잔 따랐다. 김 비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김 비서님. 네, 대표님. 윤아는 물잔을 든 채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다. 로비 앞 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팀에서 꽃을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 비서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추위에 강한 겨울 화초로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조경팀에게 지금 당장 내려가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세요. 윤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빌딩 숲 사이로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는 자동차들을 내려다보았다. 꽃을 다 심고 나면 물을 아주 흠뻑 주라고 하세요. 물 뿌릴 때 호스 수압을 최대로 높여서 뿌리라고요. 굳이 로비 입구를 피해서 조심할 필요 없다고 전해주시죠. 김 비서는 그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채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집무실 문이 다시 닫혔다. 윤아는 창가에 서서 컵 안의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지 않았고 딱히 통쾌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최도윤이라는 그 남자는 한때 그녀의 인생 7년을 차지했던 인간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감정의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결제 서류를 펼쳤다. 늦은 밤 서울관악구 신림동의 허름한 건물 안. 최도윤은 304호라는 숫자가 적힌 싸구려 합판 문을 밀고 들어갔다. 겨우 한 평 남짓한 고시원 쪽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컵라면 찌든 내가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처럼 배어 있었다.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낡은 인용 침대와 그 옆에 바싹 붙어있는 비좁고 때 탄 책상이 전부였다. 그는 목 부분이 달아빠진 셔츠를 벗어 던지고 짐승처럼 침대 위로 몸을 내동댕이 쳤다. 낡은 매트리스 스프링이 끼익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빚을 갚기 위해 그의 급여 통장은 매달 월급이 꽂히기가 무섭게 대부분의 금액이 강제로 빠져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천문학적인 재활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휴학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히스테리만 부리는 여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했다. 낮에는 이름 모를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건수대로 돈을 받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코를 뛰며 밤거리를 헤매야 했다. 도윤은 쥐구멍 같은 방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렇게 찌든 천장에는 구석부터 뻗어나온 금이 어두침침한 백열전구 주위까지 흉측하게 이어져 있었다. 베개 밑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연예 뉴스 팝업 알림이었다. 성원그룹 서윤아 대표이사, 파리 패션위크 참석. 곁에 선 미스터리 훈남의 정체에 쏠린 눈. 도윤은 홀린 듯 화면을 터치했다. 액정이 밝아졌다. 사진 속 파리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서윤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은회색 맞춤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파리의 기분 좋은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머릿결을 살짝 흐트려 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큰 키에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남자가 서 있었다. 기사에는 그가 유럽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윤하를 내려다보며 다정하고도 존중이 묻어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하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미소를 알고 있었다. 옛날 그녀의 휴대전화 깊은 곳, 숨겨진 앨범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주무르는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부신 여유. 도윤은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그는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가슴팍에 뒤집어 올려놓았다. 방 안은 옆방 거주자가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만 적나라하게 들릴 만큼 적막했다. 도윤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느 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서울의 몹시도 춥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막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주방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온 집안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3개의 뚝배기가 나란히 끓고 있었다. 조금 낡은 얇은 카디건을 걸친 한 여자가 그에게 등을 보인 채 서서 행여나 찌개가 짤까, 싱거울까 노심초사하며 된장을 정성스레 풀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가 두 손에 꽉 쥐고 있었으나 제 발로 차버리고 박살내버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온도였다.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끔찍한 빚더미로만 가득 찬 그의 남은 여생 동안 그 따뜻한 뒷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